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 윤종호입니다. 그동안 논란도 많고 말도 많던 국민의힘의 방향성과 관련해 당 대표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사과했는데 취임 넉 달여 만입니다. 단순히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에서 더 나아간 직접적인 표현도 담았는데 변화를 향한 첫 움직임입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당내에선 환영한다는 반응과 실제 행동에 나설지 지켜보자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번 쇄신안 발표가 당 지지율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장 대표의 쇄신안 내용부터 김창섭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바짝 마른 입술로 연단에 오릅니다. 쇄신안 발표에 앞서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처음으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내 소장파 등이 요구해온 과거와의 단절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장 대표는 쇄신안으로 청년 의무공천제 도입과 2030 쓴소리위원회 확대, 전문가 중심의 정책 개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폭넓은 연대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장 대표가 평소 주요 행사에서 매던 당색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가 아닌 개혁신당과 같은 주황색 넥타이를 맨 것도 연대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대한민국 정당은 시도 때도 없이 이름을 바꿉니다. 10년을 이어가는 게 참 힘든데요. 국민의힘이 이름을 바꿀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명 개정을 공식화했고 특히 다음 달 초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인데 외적 변화도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인 쇄신이 더 중요하겠죠.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2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비대위원 등이 새 간판을 내겁니다. 새누리라는 이 이름에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이런 간절한 염원,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디도스 특검과 재보궐 패배 등으로 위기를 맞자 당명을 바꾸고 새 출발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잇따라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년 동안 4차례 당명을 바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 이후 출범한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과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변화와 쇄신의 일환으로 당명 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초까지 당명 변경과 당원 당규 개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엔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전당원 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국민들이 새로운 야당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바뀌는 당명에 걸맞은 변화와 쇄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당내 평가는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사과를 촉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에서는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렸는데
정치권 반응 이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회견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맞는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말이 아닌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장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적극 환영한다며 화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변화 선언이라며 국민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데 내부 인테리어에 머물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했던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이 빠진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 어려움, 이 위기도 우리가 민심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찌 보면 권력에 취해서 개혁신당은 사과 자체는 평가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쇄신 메시지에 대해선 보신 것처럼 아직 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얼마나 실천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쇄신안의 의미, 남은 과제까지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장 대표가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거죠? 네,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과거와의 단절 요구를 수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을 과거라고 표현하면서 우회적으로 절연을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문구를 다듬을 정도로 표현에 고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절충한 표현이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당내 일각의 비판 포인트가 된 셈입니다. 네. 그동안 계엄 사과에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이게 강성 당원들을 의식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장 대표의 메시지 역시 변화의 의지를 강조한 거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하겠다 이런 반발들이 나왔는데요. 장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기자회견 직전에 SNS에 당원을 믿고 국민 앞에 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도층을 잡아야 지방선거 승리가 가능하니 당원들도 좀 양해해달라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기자회견 제목이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 이렇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가 오늘 말한 것보다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뭘 하려고 합니까? 현재로서는 인적 쇄신과 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장 대표 주변의 설명입니다. 장 대표가 오늘 밝힌 것처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재 영입을 포함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후보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 지역과 대상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수도권까지 당심 반영 비율을 올리진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연대와 관련해선 장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10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비중을 뒀는데요. 오늘 개혁신당의 상징인 주황색 넥타이도 장 대표가 아침에 직접 골랐다고 합니다. 미국 CES에 참석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대로 장 대표는 특검법은 물론 정책 연대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근데 당내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룰 윤리위 구성부터 파열음이 계속 나고 있는데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과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김건희 여사를 질투한다는 기고글을 썼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한계의 반발 수위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이후 화합의 전제 조건으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비토를 언급한 거라고 합니다. 한 전 대표도 탄핵 당시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있어야 당원들의 마음을 풀 수 있고 그래야 화합이 가능하다는 게 장 대표의 생각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윤리위가 모레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으로 한 전 대표 문제에 대한 논의에도 들어갈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윤리위 징계 수위에 따라 당 내용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어렵게 발은 뗀 것 같아요. 장 대표가 고심 끝에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차남이 다녔던 중소기업 대표가 여야 정치인에게 고액 후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보도해 드렸었죠. 그런데 이 업체 대표가 김 의원을 위해 강원도의 한 호텔을 대신 예약해줬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 고성의 해안가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바로 앞에 동해바다와 백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규 의원은 지난 2022년경부터 이 호텔을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서 4시간 가까이 떨어진 이 호텔에 1년에 한두 번가량 방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두 번 오셨던 걸로 기억이. 한 번도 이제 접촉할 때 그런 걸로 한번 얘기 났었는데. 그런데 호텔 예약은 늘 김 의원 차남이 다녔던 업체의 정모 대표가 해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의 전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2022년쯤부터 정 대표를 알게 됐다며 이후 김 의원과 부인은 호텔에 가고 싶을 때마다 정 대표에게 전화해 희망 날짜를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은 호텔 예약을 부탁한 것을 놓고 대납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정 대표는 모든 의혹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 1,000만 원과 2천만 원의 공천원금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이 1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또 다른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내사하다 입건하지 않은 사건보다 2년 앞선 지방선거 직후였는데 공천 대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공천원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한송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의장의 2020년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집에서 20m 거리의 마트와 용산의 대형마트에서 다과류 구입 명목으로 35만 원, 45만 원씩 결제됐습니다. 재작년 경찰이 내사를 벌인 뒤 불입건한 2022년 7, 8월보다 2년 앞선 시기로 국민의힘은 김 의원 측의 추가 법화 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담당자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다과류를 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 의회의 공통경비 카드로 구입을 해왔다. 비슷한 시기 다른 동작구 의원 A씨의 업무 추진비 카드도 여의도 일대 고급 식당에서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6번 넘게 결제됐는데 역시 김 의원 측의 유용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자체가 사실 무근이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에게 1,0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을 한 2명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과 구청장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제명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미온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특검을 통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검법엔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의원실 김현지 보좌관의 탄원서 묵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 후보자는 사퇴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친여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여론도 싸늘합니다. 고유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한 이해운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의혹으로 사퇴 요구했는데 혹시 입장의 변화는 없으실까요? 네, 이미 충분히 해명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청문회에서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 관련 질문엔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후보자는 장남이 국내 유명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공저자로 아버지인 연세대 김모 교수가 이름을 올린 것이 드러나며 아빠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인턴 직원을 향한 폭언부터 재산 형성 과정 등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는 상황에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권도 아직까진 낭만은 없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들 모두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45.3%로 찬성 의견보다 18%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데다 지출 억제를 강조해온 만큼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해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직 보좌관은 경찰 조사에서 돈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은 과연 누가 받은 건지, 그리고 지금 그 돈은 어디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나옵니다. 김경 시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남 씨는 강선우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 측이 건넨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한 의혹을 받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강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남 씨에게 여러 번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의 주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몰고 온 공천 헌금 1억 원의 행방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은 의혹이 터진 직후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에게 빨리 귀국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중국 현지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65분간이나 생중계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느낀 점도 여러 밝혔는데요. 공자님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회견에 참석했던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의 깜짝 오찬을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핵 등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가 돼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인내가 필요하다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한 시 주석의 정상회담 발언을 공자님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중일 갈등이나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을 압박하는 거란 해석이 나왔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각국의 중대 관심사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착하게 잘 살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뭐 그걸 특정 사안에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저로서야 뭐 특별히 또 거기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한한령에 대해선 봄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상해 임시정부 청사도 찾았습니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이 치열한 투쟁은 역사의 길이 남아 양국 유대와 연대에 큰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일정 내내 양국의 항일 투쟁 역사를 언급하며 역사적 공통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등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선 지금은 역할을 할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하이에서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이 대통령이 한중 간 갈등 요인인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에 제안한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논란입니다. 서해 구조물이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거라며 구조물이 설치된 공동수역에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으면 해결될 거라고 한 겁니다. 이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앞바다에 불법 구조물 16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가운데 중국이 양식장 관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현행 잠정조치 수역 대신 새로운 경계선을 긋자고 제안했다며 구조물 위치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살짝 넘어오든 많이 넘어오든 국익을 지키는 게 대통령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업협정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양 경계 획정 완료 이전에 이 영토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중국에게 새로운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점. 외교부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기대 표명 차원의 언급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과 연계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신 나간 소리라며 혐오와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외교 현안 외에 대장동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의 항소 포기 비판에 대해선 왜 검찰을 탓하진 않냐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판다 한 쌍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푸바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반응도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우리나라에 판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더 달라고 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엔 판다가 4마리 있습니다. 2016년 들여온 아이바오와 러바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입니다. 여기에 한 쌍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팬더나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 혐중혐한 정서 문제는 이제 각 국가 차원에서 좀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 문화를 제한하는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문제 등으로 국민 간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판다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마디로 판다를 이용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데려올 수 있는 겁니까?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판다는 멸종 위기종의 상업적 국제 거래를 금지하는 워싱턴 협약 대상입니다. 이후 중국은 번식 연구 목적을 위한 대여 방식으로만 판다를 외국에 보내고 있죠. 중국은 판다 한 쌍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간 100만 달러에 달하는 보호 기금도 받습니다. 푸바오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재작년에 돌아갔는데 혹시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푸바오는 2020년 한국 태생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 새끼도 중국 소유여서 4살 무렵엔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미 돌려보낸 푸바오를 다시 데려오긴 어렵습니다. 결국 중국이 판다 소유권을 갖고 있고 주든 받든 중국 마음대로네요. 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국의 판다 외교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판다를 주기도 빼앗기도 한다는 건데요. 1941년 국민당 정부가 미국의 중일전쟁 지원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보낸 게 그 시작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1972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기념해 처음 판다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국 갈등이 심해지면서 50여 년 만에 판다 대여가 중단됐습니다. 현재 일본엔 한 쌍이 있는데 곧 반환할 예정입니다. 판다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여 국가와의 우호 관계의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라고. 결국 판다는 상징이고 그 이면에 외교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 대통령이 판다를 데려올 곳 우치 동물원을 언급을 했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1992년 광주에 조성된 우치 동물원, 지난해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습니다. 89종 667마리의 동물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도 이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판다를 보낸다면 북한이 보낸 풍산개와 한 집 살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이제 실무 협상을 한다니까 실제로 데려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5천만 배럴을 넘겨받아서 시장에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먼저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사흘 만에 사실상 베네수엘라산 석유 장악 계획을 내놨습니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최대 5천만 배럴을 넘겨받아 시장 가격에 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을 통제해 베네수엘라와 미국인 모두에게 도움되도록 사용하겠다며 저장선을 통해 미국 내 하역 창구로 즉각 반입시키라고도 지시했습니다. 5천만 배럴 기준 시장가는 4조 3,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 갈 물량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고물가로 민심 위반을 겪는 트럼프 정부가 원유 안정을 위해 마두로 축출 작전을 벌인 것 아니냐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며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동 장치가 없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도 각국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안이 나온다고 해도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반대하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점이 변수인데 11월 중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는 미국 공격으로 숨진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이 단단하게 뭉치는 분위기인데 마두로를 비판해온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차도는 자신이 차기 지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마두로 부부와 함께 미국에서 기소된 2인자 카베요 내무장관도 공식 석상에 등장해 손을 흔듭니다. Secuestrado aquí donde fue electo por la mayoría de los venezolanos para ser el presidente constitucional de nuestra patria. 카베요의 오랜 정치적 라이벌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도 발을 맞췄습니다. 미국 공격에 숨진 군인들이 순교자라며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que murieron, que ofrendaron su vida defendiendo a Venezuela, defendiendo al presidente Nicolás Maduro. Para ellos nuestro reconocimiento. 기존 권력 구조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언론인 구금과 민간인 체포 등 내부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마두로 세력이 과도기 체제 치안을 맡는 게 유혈 사태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Stability over legitimacy. This is the same regime. It's just not headed by Nicolás Maduro. It's the and they're going to expect Delcy and her government to follow the U.S. 그러나 미국이 사실상 배제한 야권의 노벨상 수상자 마차도는 자신이 차기 대통령감이라며 결속을 호소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검찰의 반쪽 항소에 반발하며 김민석 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총리가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했다는 이유입니다.
항소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도 고발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고발장을 들고 김민석 총리를 향해 울분을 토해냅니다. 결국 부분 기소가 되었으니 김민석 총리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 씨는 김 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피격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검찰을 공개 압박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유족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실제 김 총리의 발언 사흘 뒤 검찰이 은폐 의혹에 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3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바는 없고요.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통해 갖고 어떤 항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분 항소 결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 정 장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국가대표 AI 선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전에 참여한 한 업체가 중국 모델의 기능을 썼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AI 선발전에 나선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모델. 5개 참가 모델 중 유일하게 이미지 처리 기능을 갖춘 것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소버린 AI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회사이고 AI 주권을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부터 그런데 눈과 귀에 해당하는 핵심 기능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를 사실상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능은 사진이나 음성 등 외부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국가대표 AI에 선정되려면 외부 의존 없이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건 바 있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이버 측은 중국산 AI를 갖다 쓴 것을 인정하면서도 독자성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기술을 바꾸면 됩니다.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내부 판단에서 쓴 거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가대표 AI 선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프로젝트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1차 평가를 한 뒤 5팀 중 1팀을 탈락시킬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50만 톤이 넘는 쌀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밥상 물가부터 잡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노란 벼 포대가 들어차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공공 비축미 창고입니다. 하나에 800kg짜리 대형 쌀 포대 600여 개가 쌓여 있습니다. 총 500여 톤에 달하는 양입니다. 생산된 벼를 정부가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정부 양곡 창고가 되겠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가 올해 매입하기로 한 공공 비축미는 40만 톤. 금액으로는 1조 1,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쌀 가격 조정을 위해 10만 톤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 격리분으로 관리합니다. 쌀 50만 톤이 정부 창고에서 잠자는 사이 시중 쌀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평균 23만 94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대비 25% 급등했고 평년과 비교해도 16% 높은 수치입니다. 쌀 소매 가격도 1년 새 18% 올라 20kg 평균가가 6만 2천 원을 넘었습니다. 새해인데 떡국도 오르고 그다음에 떡값도 오를 것 같아서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정부 비축분을 풀거나 매입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축해왔던 비축미를 일부 시장에 풀어가지고 쌀 가격을 안정시켜야지만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소비자와 농업인을 모두 고려한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이 내준 병원비와 약값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건보 재정이 올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시대. 길어진 수명만큼 의료비 걱정도 커졌습니다. 당뇨, 신장 이런 거 많아갖고 심혈관 이런 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요. 걱정되죠. 온 전체가 다 적으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신데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보통 한 달에 평균 자금을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국민 1인당 평생 쓰는 의료비는 약 2억 5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이도 지난 2004년 71세에서 2023년 78세로 늦춰지고 의료비를 비교하면 2.6배 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병원 등에 내주는 돈, 즉 급여액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평균 진료 횟수의 건보 적용 확대, 필수 의료 관련 수가 인상도 원인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며 정부는 지난해 건보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하고 2033년엔 바닥이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의료비 부담으로 전체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AI를 품은 최첨단 운송수단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가올 미래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막 전부터 구름대처럼 모여든 인파. 3, 2, 1. 문이 열리자 물밀듯이 밀려듭니다. 가장 먼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건 LG전자의 두께 9mm 초슬림 TV에서 펼쳐진 미디어 아트입니다. Oh, it was beautiful, very impressive and crystal clear. 올해 CES의 최대 격전장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야심차게 선보인 로봇들이 춤과 무술 실력까지 뽐내며 기술력을 과시합니다. 자동차와 IT 기업들이 맞붙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혁신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대기 시간을 표시해주고 탑승자의 시선이 전광판에 머물면 제품 정보도 제공합니다.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가 공개한 초고 성능 스포츠카에도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Yes, it's amazing. Usually you see the robot cleaning companies and how they now can use the technology used on these devices now on a vehicle, which is a really nice design. 석 달 전부터 라스베이거스 거리를 누빈 아마존의 무인 택시 앞에는 시승 대기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로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엔 운전석도 없고 좌석도 마주보게 돼 있습니다. 일상에 접목된 AI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CES 2016은 오는 9일까지 나흘간 펼쳐집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우리나라 정책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혁신을 고민해보는 연중기획 달리자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생활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결국 지방까지 내려가 비싸게 소각하는 실태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강석 기자가 직매립 금지 이후 겪고 있는 쓰레기 처리 대란을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생활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들어옵니다. 차량에서 쏟아 붓는 건 기존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아닌 검은 가루입니다. 올 들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한 것만 받고 있는 겁니다. 생활 폐기물은 반입이 안 되고 있고요. 불연성 폐기물만 반입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쓰레기를 지방의 민간 소각장에 의뢰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불규칙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대략 한 30톤 정도요? 수도권에서 하루 약 9,600톤의 생활 쓰레기가 나오지만 자체 소각할 수 있는 양은 6,600여 톤에 불과합니다. 충북 2곳이랑 여주시 한 곳, 이천시 한 곳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6개월치로 계약을 해가지고 23만 원 정도. 기존 매립 단가나 공공소각시설 처리비보다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지방에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깨졌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다수의 수도권에서 소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힘없는 농촌 지역에 폭력적으로 행태를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충남 지역 소각장으로는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까지 들어와 관할 자치단체가 영업 정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쓰레기를 수도권에서 자체 처리하려면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소각장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각장 늘리는 데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죠. 이런 가운데도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는데 비결이 뭔지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4년 전 하루 1,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공공소각장을 마포구에 새로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민들이 소송까지 나서면서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추가 쓰레기 소각장을 결사 반대한다. 수도권 23개 자치단체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수년 전부터 공공소각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11곳은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 때문인데 경기 성남시만이 최근 기존 낡은 소각장 옆에 새 소각장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설치해 배출가스를 대폭 줄이고 각종 주민 복지 시설 설치와 지역 난방 열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설득에 성공한 겁니다.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될 주민지원기금과 지원 방안 등을 통해 소각장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좀 앞장서서 했습니다.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있어야 되잖아요. 앞서 경기 평택시는 소각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엔 복합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짓는 방식으로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30여 명이 숨지고 2,000명이 체포됐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전통시장 상인들도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시장 골목에 모여든 대규모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자 시민들은 황급히 달아납니다. 수도 테헤란 중심부의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The protesters fled after the tear gas was fired and the bazaar shut down. It shows just the depth and the breadth of these protests that started back in December. 전국으로 확산한 이란 반정부 시위는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31개 주 가운데 27개 주, 285곳으로 번졌는데 최소 36명이 숨지고 2,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화폐 가치는 10여 년 전의 45분의 1 수준으로 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مثلا تخم مرغ ما حدود یه هفته پیش 220 میگرفتیم الان خریدیم 350. همین جنس‌های دیگه هم همینجوری مثل روغن اینا برنج همینجوری رفته بالا. 이란 정부는 전 국민 8천만 명에게 달걀 100개가량을 살 수 있는 7달러의 생활수당을 넉 달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시위 격화와 관련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란 고위층 내부 동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제 30일 뒤면 밀라노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4년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선수들은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중하게 스톤을 던지고 쉴 새 없이 빗질을 합니다. 빙판 위에 체스, 컬링의 김선영, 정영석 콤비는 밀라노행 막차에 탔습니다. 믹스더블 종목 첫 자력 출전. 세 번째 올림픽인 팀킴 출신 김선영에게도 특별합니다. 믹스더블은 처음이라서 또 색다른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 좀 처음 간다는 마음으로.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먼저 경기를 치러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기 증진과 그리고 저희의 좋은 스타트를 위해서 꼭 이겨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승리하고 오도록.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은 연습도 실전처럼 모니터합니다. 대회 3연패를 위해 새벽 6시 훈련부터 주말 개인 훈련까지 빼놓지 않습니다. 쇼트트랙 강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한 번 더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빙속의 김민선도 주종목 500m에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2월 15일에 있는 500m 경기에 정주준 해서 최대한 그 날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밀라노 올림픽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베이징 대회 때 금메달 2개로 14위에 그친 우리 선수단은 명예회복을 벼릅니다. 준비된 스타들은 많고요. 그리고 깜짝 스타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을 녹일 눈과 얼음의 축제, 밀라노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불도 바퀴도 아니었습니다. There's a perception that these things are really simple and crude, but actually they're very difficult. So I think we have to have a lot of respect for our. 사소해 보이는 돌 깨기가 인간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인간이 돌을 사용한 건 물론 약한 손을 대신하기 위해서였죠. 자기 몸의 한계를 도구로 극복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활용한 가장 완벽한 도구는 노예였습니다. 이들의 노동 속에 귀족들은 여유를 즐겼습니다. 기계가 등장하면서 노예제가 사라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능까지 대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한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테크 전시회인 CES 2026의 핵심 화두, 피지컬 AI입니다. 화면 속에 있던 인공지능이 몸을 얻어 세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Oh, hey, Court. I noticed by your voice and tone that you might want some water. 춤추는 로봇, 말을 거는 AI, 사람의 움직임을 읽고 반응하는 기계. 피지컬 AI가 일상으로 들어오면 삶은 아주 멋질 겁니다. 하지만 진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공장에 로봇이 들어가면 사람은 나와야 합니다. 전장에도 로봇이 등장하면 너무 쉽게 전쟁을 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극단적으로 어두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AI의 연료가 돼 감각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편안하지만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삶. 파란 약과 빨간 약의 선택 앞에선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답은 분명합니다. 고도의 윤리성입니다. 효율 앞에 사람을 먼저 놔야 합니다. 격차가 극심해질 AI 시대에 맞춰 사회 제도도 재설계해야 합니다. 돌을 쥔 손이 문명을 열었듯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을 얻은 AI와 어떻게 공존해야 인간으로 계속 살아남을지를 말입니다. 1월 7일 윤종호 앵커 칼럼, 상상 초월 AI였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0.4도로 비교적 온화했지만 내일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전주와 대구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